이제 강의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 향교라고 하면은 여기 보다시피 이제 고을향이지 않습니까? 고을에 있는 이제 그 학교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이제 향교가 언제 처음 세워졌는가?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고려 인종 때, 고려사에 보면은 인종 5년 3월에 전국의 주에 학교를 세우도록 조서를 내린 것이 그 시초다. 그런 이제 기록이 나옵니다. 고려 인종 때 이제 처음으로 세워졌고, 그로부터 이제 향교가 확대가 되기 시작합니다. 근데 고려 중기 때가 되면 이제 무신난이 한 100년 동안 이제 지속이 되지 않습니까? 이 무신의 난이 있고, 그 다음에 무신의 난이 이제 끝날 무렵에 몽골 침입을 받게 되지 않습니까? 몽골이 7차례에 걸쳐서 쳐들어오게 되죠. 우리가 몽골 5차 침입 때 야굴이라는 사람이 쳐들어왔을 때 이 동해 또 쳐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때 강원도가 엄청나게 많은 피해를 입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몽골 이제 그 침입 후에 원해 간섭기, 그 다음에 고려 말 때 외구의 침입. 우리가 이제 고려 왕조가 멸망한 것을 보면은 고려 사회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죠. 왕이 정치를 잘 하지 못했기 때문에 고려 왕조가 멸망했다. 신분제도가 문란해서 멸망했다. 그런 것도 나오지만은 고려 왕조가 멸망한 가장 큰 원인은 뭔가 하면은 외구의 침입 때문에 망했다는 것도 과언이 아닙니다. 보면 외구는 이제 전국 각지를 이제 쳐들어왔죠. 여기 특히 동해안 지대 많은 외구가 이제 쳐들어왔지 않습니까? 그런 걸로 인해서 향교가 침체됐다가 고려 말 때 지방간과 유생들에 의해서 향교가 복구되고 중수되면서 기능이 점차 이제 회복이 되고 있습니다. 이 향교가 전국적으로 확대되는 것은 조선시대 때 와서입니다. 태조 이성계는 즉위 교서에서 지방에 향교를 설치하여 생도를 증치하도록 하는 조치를 내리고, 태종임금은 학교를 일으키고 밝힐 것, 이것을 이제 수령칠사의 하나로 넣게 되죠. 우리가 조선시대 때 수령 지방 사도로 오면 이제 7가지 지켜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거기에 처음으로 들어간 게 뭔가 하면 농상성입니다. 보면 농사와 이제 뽕나무, 이거 농사를 이제 제일 중요시 여겼던 것이죠. 오늘날은 이제 저도 이제 노인은 아닙니다. 저는 애입니다. 아직까지. 예전에는 이제 노농, 조선시대 때는 이제 노농들이 제일 존중을 받았습니다. 나이 많으신 이제 농부가 제일 존중을 받았던 것이죠. 사또가 부임해 오면은 제일 먼저 만나는 사람이 누군가 하면 노농들이죠. 그때는 이제 산업의 대부분이 농사였기 때문에 바로 이 노농이라고 하는 분은 나이가 많이 드신 것만큼 경험이 풍부하지 않습니까? 농사 짓는 데 있어서 경험만치 이제 중요한 것이 없지요. 사또가 오면 그 노농으로부터 자문을 받아가지고 그 지방을 이제 다스리게 되는 것입니다. 거기 이제 수령칠사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은 학교를 진흥시킨다. 그런 게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것은 이제 수령칠사에 들어갔는데, 수령에 이제 7가지 임무가 있는데, 그걸 가지고 수령의 고가 점수를 매깁니다. 1년에 2번 매기죠. 1월 15일, 7월 15일 해서 1년에 2번 매기고, 그 다음에 5년 동안 전부 10번을 매깁니다. 10번 중에서 올 상이 나오게 되면은 한 등급 승진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중이 2개가 나오면 상중하로 매기는데, 중이 2개가 나오면은 파직이 됩니다. 근데 그 당시도 보면은 나쁜 짓 하는 놈들은 다 보면 올 상을 받습니다. 보면. 근데 나는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도 없다라고 하는 분들이 거의 잘림듯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걸려요. 보면은 나쁜 짓 하는 사람들은 예를 들어서 저기서 누가 온다 그러면은 안테나를 그 각지에 다 가서 이제 설치해 놓지 않습니까? 성종때가 되면은 조선시대 때 전국 군현이 330개 정도가 되죠. 여기서 이제 왔다 갔다 하게 되죠. 늘어나기도 하고 줄어들기도 하는데, 성종임금 때가 되면은 한 고을에 한 개의 향교가 들어서게 됩니다. 바로 1읍 한 고을에 1교가 들어서게 되는 것이죠. 여기 이제 동해향교는 1980년에 동해시가 이제 처음 생겼지 않습니까? 저도 이제 예전에 강릉향교 얘기 들어보니까 목포 쪽 계시는 분들은 강릉향교에 출입하셨고, 그 다음에 북산면에 계시는 분들은 이제 삼척향교에 출입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향교가 이게 생겨나면서 강릉 쪽으로 이제 오시지 않게 되죠. 우리가 고려시대 때는 향교가 전국에 한
열 몇 개 정도 있었습니다. 열 몇 개 정도 되는 게 이제 점점 늘어나게 되죠. 인종 때 한 열 몇 개, 10개 정도 됐는데 그 중에 이제 강릉 향교도 거기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다가 조선시대가 되면은 전국 각지에 이제 각 골마다 향교가 들어서게 되는 겁니다. 그럼 이 향교의 설치와 운영에 관해서는 어디에 이제 실려 있는가 하면은 경북대전이라고 하는 법전에 실려 있습니다. 우리가 고려시대 때는 관습법에 의해서 통치가 됐지 않습니까? 근데 조선시대에 와서는 법전에 의거해서 모든 것을 통치를 했습니다. 근데 법하고 현실하고 괴리가 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법이라는 것을 제정했는데 오랜 세월이 흐르다 보면은 법하고 현실하고 맞지 않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법을 개정해야 되죠. 그래서 이 경북대전이 영조임금 때가 되면은 속대전이라고 해서 속대전 편찬되지 않습니까? 이게 속경북대전이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정조임금 때 와서는 대전 통편이 편찬이 되고, 그 다음에 고종임금 때 와서는 대전 회통이 그 편찬이 되죠. 이 법이라는 게 이제 여기에 이제 그 향교의 설치 운영에 관한 것이 상세히 수록되어 있는데, 바로 이 지방민의 교육과 교화를 담당하는 사람이 누군가 하면 바로 교관입니다. 가르치는 선생이죠. 이 교관을 파견했는데, 이 교관은 부라든가 예를 들어서 뭐 개성부, 그 다음에 이제 강릉 대도부, 창원 대도부, 이런 이제 대도부, 그 다음에 목에는 종육품의 교수를 파견했었고, 군현에는 종부품의 훈두를 파견했습니다. 둘 중에 한 명이 노비면은 그 자식은 노비가 되는 겁니다. 중국에도 없는 악법 중에서 악법이죠. 왜 그렇게 합니까? 이 양반네들이 자기네 집 노비 숫자 늘리기 위해서. 조선시대 때는 재산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뭔가 하면 노비와 토지였습니다. 근데 조선 초기 때는 노비가 훨씬 더 중요시 됐습니다. 강릉에 가면 오죽헌 있지 않습니까? 율곡의 외할머니가 용인 이씨인데 이씨 할머니가 노비를 몇 명 거느리고 있었는가 하면 173명 거느리고 있었습니다. 와, 많다 그러죠. 그런데 경상도 쪽에서 분재기 보면 2,000명 되는 집도 있습니다. 그 당시 500년 전에 우리 인구가 1,000만이었습니다. 1,000만이었는데 그 중에 양반이 100만이 좀 안 됩니다. 평민이 500만이고 노비가 400만이었습니다. 노비들은 성도 없고 본관이 없었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성과 본관을 언제 다 갖게 되는가 하면은 1909년도에 와서 일본 사람들이 민정법이라는 걸 만들지 않습니까? 예전에 조선시대 때는 양반, 중인, 상민, 노비 여러 계층이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일본 사람들은 우리 백성들을 이론적으로 파악하기 위해서 민정법이라는 것을 만들죠. 노비들은 성과 본관이 없었지 않습니까? 그러다 그 사람들은 누구 따라가는가 하면 자기 집 주인 성씨 따라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밀양박가가 전국에 310만 명 정도 되는데 거기서도 아마 그런 분들 많을 겁니다. 그 어떤 분들은 뭐 우리 집안은 뭐 뼈에 있는 집안이다 그런 얘기 하는데 그 뭐 믿을 수도 있는 것도 있고 믿을 수 없는 것도 있습니다. 보면 교육적인 기능뿐만 아니라 제사 기능도 있죠. 보면은 그 예전에는 제사 기능이 훨씬 더 이제 강했던 것이죠. 여기 보시면은 이제 그 선비 양성에 있었지만은 그것만이 전부가 아니라고 했었죠. 바로 공자라든가 맹자를 비롯한 유교의 선현들을 제사 지내는 전통이 이제 그 생겨나게 되죠. 그리고 교학 그런 기능도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향교의 건물 배치를 볼 것 같으면은 공부하는 이제 강학 공간이 있죠. 강학 공간이라는 것은 이제 명륜당 이런 게 이제 강학 공간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제향 공간이라는 것은 대성전 제사 지내는 공간이지 않습니까? 바로 요거의 이제 그 위치에 따라서 전학 후묘 앞에 명륜당이 있고 뒤에 대성전이 있는 것을 전학 후묘라고 하죠. 강원도에 시군이 18개가 있는데 바로 강원도의 향교는 다 전학 후묘 양식입니다. 그 다음에 그 반대되는 것이 바로 전묘후학이죠. 전묘후학이라는 것은 앞에 대성전이 있고 뒤에 명륜당이 있는 것을 이제 그 전묘후학이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병립식이라는 것은 이제 나란히 배치되어 있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제 그 왼쪽에 있는 게 이게 이제 전학후묘지요. 보면 여기 이제 그 보면 명륜당이 있고 여기 대성전이 있지 않습니까? 앞에 그게 있죠. 그 다음에 이 반대되는 게 뒤에 뭔가 하면은 명륜당이 있고 앞에 이제 그 대성전이 있는 거. 이게 이제 이런 형식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나란히 배치되어 있는 것이 바로 이제 병립식이라고 했죠. 여기 보시다시피 이제 옆으로 나란히 되어 있는 게 이런 이제 양식입니다. 그럼 이 우리나라의 그 문묘제도와 동국 이제 18현 종사라고 했는데 이제 그 뒤에도 설명이 나오지만은 우리가 5명의 성인, 이 성인을 이제 그 모시는 것을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배향이라고 하죠. 배향이라 하고, 그 다음에 이 주나라 이제 이 송나라 6분 6현, 그 다음에 공자 이제 그 열제자, 요분들을 모시는 것을 한 단계 아래로 이제 종향이라고 하죠. 종향이라 하고, 우리나라 이제 18분 그분들 모시는 것을 종사라고 합니다. 그냥 우리가 봉향 그러면 이제 다 공통적으로 쓰일 수가 있죠. 우리가 그 용어라는 것은 이제 그 정해진 게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경국대전 그런 법전에 보면은 용어 개념이 이제 잘 나와 있는데, 예를 들어서 과거 문과라든가 무과에 합격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급제라 하지 않습니까? 급제라 하고, 그 다음에 소과 예비고사에 합격하는 것을 입격이라 하지 않습니까? 그냥 합격이란 말을 쓰면 다 무난하게 쓰이죠. 근데 예전에는 이제 용어 개념이 조금 이제 그 다른데, 우리가 그 봉향이라고 하면은 다 이제 그 공통적으로 쓸 수 있다고 봅니다. 우리나라 그 문묘를 볼 것 같으면은 서울에는 성균관이 있죠. 성균관이 있고 지방에는 각 고을마다 향교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럼 이런 이제 문묘 제도가 우리나라에 처음 소개되는 것이 언젠가 하면은 신라 때입니다. 통일 신라 때, 성도광 때 김수충이라고 하는 사람이 공자와 그의 제자 17가 72제자 초상화를 태학에다가 안치하면서였습니다. 신라 시대 때는 국학이라고 했죠. 국학이라 했는데 이제 태학이라고도 부르기도 했죠. 그러나 이때는 당나라에서도 문묘 제도가 완전히 정착되기 이전입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문묘가 있었다면은 그 규모와 형식이 어땠는지는 우리가 짐작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자료가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그러다가 고려시대 때 접어들어서 성종임금 때 박사 임노성이라고 하는 사람이 송나라에 가서 문선왕묘도와 대묘당도 이것을 가져오게 됩니다. 문선왕이라는 것은 바로 공자를 말하죠. 공자가 나중에 왕이라고 하는 칭호를 받게 되죠. 그 다음에 원나라 때 와서는 대성지성 이런 이제 칭호를 받게 되지 않습니까? 원나라 이제 그 무종 황제 때. 이런 게 이제 들어오게 되면서 비로소 이제 중국의 향사 방식을 모방해서 문묘 제도가 정비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그 당시 이제 공자의 화상만 보관되었던 것 같고, 나머지 소유들의 것은 태조의 그 잠저라는 것은 왕에 오르기 전에 살고 있던 집을 우리가 잠저라고 하죠. 우리가 그 이제 뭐 무슨 오늘날도 보면은 왕조 시대 때 용어를 많이 쓰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데 거기 이제 기자들 이렇게 용어 쓰는 거 보면 잠용 그런 용어 쓰지 않습니까? 잠용이라는 것은 물 밑에 있는 용을 말하지 않습니까? 예전에 왕조 시대 때 쓰던 용어 아닙니까? 그다음에 뭐 대꽃 그런 것도 왕조 시대 때 용어지 않습니까? 우리가 민주공화국에 살려면 거기에 맞게끔 이렇게 써야 되는데 그 왕조 시대 때 용어를 아직까지도 쓰고 있죠. 보면은 이게 잠저 때 이제 그 선성묘에 이제 따로 이제 그 봉안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자, 성리학을 국가 이념으로 내세우게 되자 문묘의 중요성도 상당히 높아지게 됩니다. 바로 인물 선정의 기준도 개인 차원의 학문적인 공적보다는 도통, 바로 이제 그 성리학의 그 정통, 그것을 이제 그 계승했는가, 그 여부와 그 다음에 의리의 실천 여부가 중요한 선정 기준으로 부각이 됐던 것이죠. 이것은 바로 남송 때 문묘제도의 영향을 받은 것입니다. 바로 주자 계통의 그 영향을 받은 것이죠. 바로 이제 성리학적 유교사의 건설을 목표로 한 조선에서는 국왕과 세자도 문묘에 직접 나아가 자신이 공자의 제자임을 확인하는 알성례를 지내게 되죠. 성균관 문묘에 공자 신의에 이제 참배하는 예이죠. 임금이 여기 가서 이제 과거 시험을 보지 않습니까? 그 과거 시험 보는 게 바로 알성시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상망제, 종묘라든가 문묘에서 매달 1일과 15일에 간략하게 지내는 제사가 있고, 그 다음에 입학이라고 해서 입학자가 성균관에 도착한 후에 거행하는 1년의 의식이 있고, 그 다음에 석전제, 봄, 가을에 향교에서 이제 공자 제사 지내는 게 있지 않습니까? 바로 이런 석전제를 이제 행했던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문묘는 성리학 이념의 정신적 본산으로 확고하게 자리를 잡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유학자를 문묘에 종사한다는 것은 국가가 그의 학풍을 장려할 뿐만 아니라 그 학문의 정통성을 공식적으로 인정을 하는 것이고 왕 자신이 그 학자를 스승으로 모신다라고 하는 중대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선시대 때는 유학자가 곧 관료고 관료가 곧 유학자였죠. 누구를 문묘에 종사할 것인가는 단순한 도통 문제를 넘어서 정치 권력과 직결되는 매우 민감한 사안이었습니다. 서로 자기 선생을 문묘에 종사하려고 하죠, 보면은. 그럼 이 조선 건국 이후에 처음으로 문묘 종사의 후보군에 오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군가 하면은 정도전이와 곤근입니다. 바로 이 사람들은 조선 건국과 유교 국가의 기틀을 확립하는데 결정적으로 공헌한 인물들이죠. 아마 여러분들이 서울에 가면 이제 뭐 사대문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이름을 정한 게 누군가 하면은 바로 정도전입니다. 정도전이가 서울에 그것을 설계를 다 했던 것이죠, 보면은. 자, 그런데 정도전이 이제 왕자의 날 때 이방원에게 살해되지 않습니까? 이방원하고 정도전이는 처음에는 사이가 엄청나게 좋았죠, 보면. 자, 그런데 이방원하고 정도전이는 라이벌 관계는 아니었어요, 보면. 정도전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방원이는 얼라였습니다. 우리가 정도전이가 이제 고려말 때 한때 위기에 처하게 되죠. 위기에 처했을 때 바로 이제 정몽주로부터 상당히 공격을 받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자 이제 이방원이는 자기 부하를 시켜서 철퇴에 둘러서 정몽주 세상 뜨게 만들지 않습니까? 구해주는 게 바로 이방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조선 왕조가 건국되고 나서는 두 사람의 사이가 상당히 멀어지게 되죠. 왜 멀어지게 되는가? 바로 이제 이방원이는 이성계가 왕이 되는데 엄청나게 공을 세웠지 않습니까? 바로 이방원이는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았던 사람이 이방원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방원이는 많은 공을 세웠는데 공신에 책봉되지는 못합니다. 왕이 뭔가 하면 왕자들은 공신 명단에서 빼버립니다. 그리고 또 이성계는 이방원이를 세자로 책봉하지 않죠. 세자하면 그 다음에 대권을 이어받을 사람이지 않습니까? 누굴 시키는가 하면 자기 이복 동생 방석이를 이제 세자 책봉하지 않습니까? 그 보도 책임 누구에게 맡기는가 하면 정도전에게 맡기지 않습니까? 이방원이는 공신에도 책봉되지 못하고 그 다음에 자기는 세자도 책봉되지 못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당시에 정도전이가 군사권을 장악하고 있었는데 정도전이가 그 당시에 왕자라든가 그 당시에 이 대신들이 많은 사병을 거느리고 있었거든요. 그 이방원이가 가지고 있는 것은 사병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그 사병도 협파하려고 하죠. 그러자 이방원이가 최후의 승부수를 띄우는데 그게 뭔가 하면은 왕자의 난이죠. 오늘날 광화문 근방에서 낮에 뭔가 하면 술 마시고 있었지요. 그런데 이제 기습을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 없애지 않습니까? 그때 정도전이는 북에 가서 숨어 있었는데 정도전이가 약간 배불뚝이었던가 봅니다. 그때 이제 정도전이가 세상을 뜨게 되죠. 그 정도전이 이제 역적으로 몰려서 이제 죽게 되죠. 그 정도전이가 언제 신혼이 되는가? 고종임금 때 와서 신혼이 된 것이죠. 정도전이는 이제 죽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일찌감치 후보에서 멀어지게 됐죠. 곤군은 이제 문묘종사 문제가 거론될 때마다 항상 1순위로 거론됐던 사람이 바로 곤군입니다. 곤군은 이제 많은 이제 저서도 남겼죠. 여기 보시면은 이제 입학조설이 있고 그 다음에 오경 천견록 이런 것을 조선함으로써 성리학이 조선에 정착하는데 국가제도뿐만 아니라 철학적으로도 상당히 공헌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문묘 종사 주장 얘기가 나오면 항상 곤근이가 1순위로 이제 언급이 됐던 것이죠. 당시에 또 조정에는 곤근의 제자들이 또 널리 포진되어 있었죠. 그래서 이 곤근의 이제 제자들은 이재현 그 다음에 이색 곤근으로 이어지는 학통을 세우고 그들을 모두 문묘에 종사해야 된다라는 주장을 전개하게 됩니다. 바로 거기에 이제 상당히 이제 앞장섰던 사람이 누군가 하면은 곤근의 이제 문화생이자 성균관에서 오랫동안 근무했던
바로 김반이라는 사람과 김일자 이런 사람들이 앞장서서 본분을 이제 문묘에 종사해야 된다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세종대까지는 결실을 보지 못하죠. 왜 그런가 하면은 바로 문묘제도의 강화가 필연적으로 문신우대 분위기로 귀결될 것을 우려하게 되죠. 우리가 뭔가 하면 조선왕조 건국한 사람들이 누굽니까? 신진사대부와 신흥무인 세력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조선왕조 개국되고 나서 문신과 무신 있지 않습니까? 고려시대 때는 무과가 시행되지 않았지 않습니까? 조선시대 때 와서 무과가 시행되죠. 그리고 무과에서 합격하는 사람이 가장 높은 벼슬 아치에 올라가는 게 뭐까지 올라가는가 하면 정삼품까지밖에 올라가지 못합니다. 나도 경기도 사람이지 않습니까? 이게 등용이 돼가지고 이제 중종임금은 자기 세력을 구축을 하지 않습니까? 조광조는 처음에 성균관 유생이었습니다. 성균관 유생이었는데 추천을 받아가지고 어디에 발령을 받는가? 저기 국민대학교 앞에 가면은 세검정이라고 하는 데 있지 않습니까? 거기 조선시대 때 종이 재생공장 있지 않습니까? 조지서라고 하는 그 관청이 있습니다. 거기에 추천받아갖고 가거든요. 근데 조선시대 때는 추천을 받아서 관직에 나가게 되면 권력의 노른자에 나갈 수가 없습니다. 권력의 노른자가 뭔가 청교직이지 않습니까? 사원부 사관원 홍문관 거기에 나가야지 나중에 판서가 되고 정승이 될 수 있거든요. 근데 조광조는 그 다음에 이제 문과 시험을 보게 되는데 알성시 임금이 성균관 행차했을 때 그 알성시를 보게 되는데 거기서 합격을 하게 되죠. 합격을 해서 3년 만에 뭐에까지 오르는가? 사원부 대사관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오늘날로 말하자면 검사 발령받았지 3년 만에 검찰총장이 된 겁니다. 조선시대 때 조광조처럼 초고속 승진한 사람도 없지 보면. 근데 이 조광조가 너무 앞서 나가게 되죠. 이때 이제 이 조광조 일파가 등장하게 되는데 바로 자, 이 조광조 일파가 이제 등장하게 되면서 이 정몽주를 이제 거기다 뭡니까? 정몽주를 이제 문묘에 종사하게 되는 겁니다. 종사하게 되는데 여기 자 그래서 이제 여기 정몽주를 이제 거기에 종사시키는데 이 정몽주는 고려시대 때 인물이지 않습니까? 고려시대 때 인물을 여기다 그거 하고 그때 이제 아까 얘기했다시피 조광조 일파가 등용되면서 정몽주를 여기에다가 이제 종사시켰던 것이에요. 근데 이 조광조는 이제 지켜나가게 되죠. 보면은 이 조광조는 충종은 자기 세력을 구축하기 위해서 조광조를 등용했는데 조광조는 너무 앞서 나가는 것이죠. 조광조는 임금 충종 임금만 보면은 무슨 얘기하는가 하면 현철군주 얘기하거든요. 임금이라고 하는 사람은 현인과 철인이 되어야 된다. 현인과 철인이 되기 위해서는 공부 열심히 해야 된다. 날마다 임금만 보면 공부 얘기하거든요. 우리가 조선시대 때 임금들은 공부를 하루에 많이 했습니다. 드라마 보면은 뭐 날마다 후궁들하고 세세세하고 노는 것 같지만은 임금이 이제 아침에 공부하는 것을 우리가 조강이라 하고 점심 때 공부하는 것을 주강이라 하고 저녁에 공부하는 것을 석강이라 하고 밤에 공부하는 것을 야대라고 합니다. 근데 중종 임금이 조광조하고 같이 이제 그 경연을 하는데 임금이 그냥 꼬뻑꼬뻑 좁니다. 그럼 어떤 하도 힘들어가지고 그 맨바닥 앉아갖고 그거 해보십시오. 근데 중종이 또 임금이 야 좀 쉬었다 하자 그런 얘기도 할 수 없지 않습니까? 뭐 날마다 공부 얘기하죠. 그 다음에 조광조는 또 그 당시에 현량과라는 것을 실시하지 않습니까? 현량과가 뭔가 하면 그 당시에 이제 그 훈구파들은 어떤 공부를 선호했는가 하면은 사장학이라고 해서 시라든가 글 짓는 것 그것을 상당히 중요시 여겼던 것이고 살인파들은 도학이라고 해서 정통 성력을 중시했습니다. 학문적인 성향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과거 합격자가 많이 나오지 않게 되죠. 그러자 조광조는 중종에게 현량과 중국 한나라 때 현량 방정과라고 해서 추첨을 통해서 과거 시험을 보는데 간단하게 과거 시험을 보는데 거기에 합격하면은 문과 급제자와 똑같이 대우해 주는 게 바로 이게 현량과죠. 그걸 이제 몇 명을 뽑는가? 28명인가 그렇게 뽑는데 강원도에서 유일하게 강릉 사람 이제 박공달이라고 하는 사람이 거기에 합격했는데 바로 그 사람들이 살인파 또는 살인에 가까운 그런 사람들이었죠. 그런데
그 사람들이 이제 뭘로 인해서 지켜나가는가? 기묘사화로 지켜나가지 않습니까? 기묘사화가 왜 일어났습니까? 바로 우리가 중종 때 공신이 책봉됐지 않습니까? 공신이 몇 명이나 책봉되는가 하면 117명이나 책봉됐습니다. 조선시대 때는 공신하면 40명에서 50명만 공신을 책봉합니다. 그것도 공에 따라서, 공의 다과에 따라서 1등 공신, 2등 공신, 3등 공신 그렇게 책정하죠. 1등 공신은 노비 20그루를 받게 되고 토지 한 150절 정도 받게 됩니다. 한 명의 신숙주는 4번이나 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공신을 많이 뽑게 되는데 거기는 중종을 연산군을 몰아내는데 참여하지 않은 사람도 거기 가게 되죠. 백서 갖고 된 사람도 있죠. 그 다음에 박원종, 성희안, 유순정, 사돈에 팔촌되는 사람도 거기 있죠. 짝퉁이 많았죠. 그러자 조광조는 상소를 올려가지고 위훈 삭제, 여기 공신 중에서 4분의 3은 엉터리 공신이다. 이 엉터리 공신을 공신의 명단에서 삭제해야 된다. 그것을 건의해서 관철시키죠. 공신의 명단에서만 삭제되는 것이 아니라 공신에게 주었던 토지, 노비 그것도 다 몰수하게 되는 것이죠. 정치판에서 달고 다른 훈구 세력들이 가만히 당하고만 있지 않죠. 그렇게 해서 일어난 것이 바로 기묘사화죠. 이 기묘사화가 일어나게 되자 조광조는 뭡니까? 처음에는 이제 사사까지 안 갔는데 유배를 보내가지고 사사를 하게 되죠. 이 중종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조광조가 중종 보고 한번 만나달라고 하지만은 끝내 만나주지 않습니다. 그 중종이라고 하는 사람은 제가 봤을 때는 좀 심지가 붙지 못해요. 보면은 예를 들어서 세종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양녕대군이 원래 세자였지 않습니까? 사고 많이 치지요. 그 양녕대군 하자고 그거 하지만은 세종은 끝까지 자기 형 지켜주지 않습니까? 근데 중종 임금은 어떻게 합니까? 중종의 그 부인이 원래 신수군의 딸이었지 않습니까? 신수군은 연산군의 처남이면서 중종의 장인이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막가파로 나갔을 때 박원종 이런 사람들이 신수군 보고 저 연산군 막가파로 나가니 저 임금에서 끄집어 내려야 된다. 당신도 그 동참하라 했더니 나 그렇게 할 수 없다 그러지 않습니까? 신수군의 딸이 바로 중종의 부인이었지 않습니까? 신씨 부인이었죠. 그러자 그 다음날 궁궐로 들어오는 거 철퇴를 내리쳐서 신수군 죽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왕비 아버지를 죽이니까 후환이 두렵죠. 그러자 일주일 만에 신씨를 폐서인하죠. 폐서인 됐는데 중종이 자기 조광지 처가 폐서인 되니까 마음고생 상당히 하지 않습니까? 마음고생 상당히 하니까 그 옆에서 중종을 잘 달래준 사람이 누군가 하면은 경빈 박씨입니다. 예전에 드라마 매야 하던 여자가 바로 경빈 박씨예요. 그 여자분이 아들도 제일 먼저 낳지 않습니까? 그게 복성군이죠. 그런데 나중에 뭡니까? 경빈 박씨하고 복성군 사약받아서 죽지 않습니까? 왜? 바로 궁궐에서 작세변이 일어나게 되죠. 바로 작세변이 뭔가 하면 쥐를 잡아가지고 불에다 거슬러가지고 저주하는 것인데 그 누구를 저주했는가? 인종을 저주한 것이죠. 세자였을 때. 바로 그게 누구로 지목되는가 하면은 자순 대비가 중종의 엄마가 뭔가 하면 아무 근거도 없이 뭔가 하면은 이 경빈 박씨 짓이다. 그렇게 해서 그거 하는데 거기 경빈 박씨 그게 아니라 기말로 문정왕후 그 작품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세상 뜨게 되죠. 그리고 또 중종은 자기 동생 진안군도 또 견성군도 또 세상 뜨게 만들지 않습니까? 자기 그것도 지켜주지 못하죠 보면은.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제 그 정몽주를 연원으로 한 이제 그 조통련이 정몽주, 길재, 김숙자, 김종직, 김경필, 정여창, 조광조로 정리가 되어서 후학들에 이치게 되죠. 아마 고등학교 때 저것은 이제 도표로 많이 이제 봤을 겁니다. 그럼 이들 가운데 어느 누구도 학문적 수준을 보여줄 만한 성리학적 우주론이라든가 심성론과 관련 자료를 남기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성리학이라고 할 때는 인간의 본성과 우주의 원리를 근간으로 하지 않습니까? 인간의 본성이라는 것은 무엇의 영향을 받았는가? 선종불교의 영향을 받게 되죠. 우주의 원리라는 기묘사림이 복권이 되죠. 그런데 이제 몇 번의 논의 거쳐서 이제 중종 33년에 조광조, 김정, 김식, 기준 네 사람을 제외하고 기묘사와 피하사 전원을 이제 신원하게 되죠. 관직에 기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중종의 뒤를 이어서 인종은 이제 기묘사림의 보적이었죠. 인종이라고 하는 사람은 왕에 즉위한 지 한 7개월 만에 죽지 않습니다.
정말 그 당시에 신하들은 저분이 임금이 되면 정말 태평성세가 온다라고 했었습니다. 이 인종이라고 하는 사람은 정말 공부 열심히 하고 대단한 분이었는데 아버지 이제 뭡니까? 중종이 죽게 되자 임금 죽게 되면 육선을 들지 않지 않습니까? 너무 그것을 이제 장례 지내는데 너무 이제 그 기력을 이제 소진했다라고 하는데 왕조실록에는 그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열제식 기술 그런 데 보면은 문정왕후가 떡 갖다 준 거 그거 먹고 일주일 만에 죽었더라고 하죠. 임금의 그 독살설 얘기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갑자기 그 임금에게 그 죽지 않습니까? 근데 뭔가 하면 약을 뭔가 하면 조금씩 이제 뭔가 그걸 이렇게 그 하면은 중독이 돼서 그거 하지 않습니까? 이 왕들이 보면은 뭐 행복한 것 같지만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왕을 상을 차리는데 두 개를 똑같은 거 차리지 않습니까? 그 품상이라 하지 않습니까? 먼저 먹어보라고 하죠 보면. 그게 얼마나 참 고마운 겁니까? 자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임종 직전에 조광조 신혼이 이제 그 되지요. 인종임금이 죽기 전에 신혼이 됐고 그 다음에 명종임금 때 와서 을사사화 일어나서 이것이 또 물밑으로 가라앉게 되고 그 다음에 선조임금 때 와서 이것이 이제 또 다시 이제 그게 되죠. 자 그런데 이제 조광조에 대한 논의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김경필, 정여창, 이현정 등 이른바 사연을 이제 문묘에 종사해야 된다. 그 논의로 발전하게 되는데 그것을 주도했던 사람은 바로 이황과 그의 문도들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황 이런 이제 문도들이 주도가 되어서 바로 이제 이 사람들을 문묘에 이제 그 종사시키려고 하지요. 이황은 특히 동방의 주자라고 불릴 정도로 성리학에 대한 이해가 상당히 심오했었죠. 자 그리고 이제 그런데 이황이 죽고 나서 그 제자들에 의해서 이황도 뭔가 하면 여기 사연의 플러스가 돼서 오현 여기 들게 되죠. 오현에 그 돼서 마침내 이제 광해군 때 와서 이분들을 이제 문묘에 종사시키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 이황은 여기 문묘에 종사됐는데 우리가 남명조식은 이제 남명학이라고 해서 조선 성리학의 한 파를 이뤘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학문은 이제 학문의 노자, 장자 그런 품이 가미되었다라는 이유로 이황에게도 배척되고 그 다음에 이제 율곡이에게도 무시를 당하게 되죠. 이 당시에는 뭔가 하면 성리학을 이제 제일 중요시할 때 그때죠. 그런데 이제 서경덕이라든가 남명조식 같은 경우를 보면은 장자라 노장학 그런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불교 특히 서경덕이라고 하는 분은 상당히 뭡니까 그 여러 학문을 섭렵했지 않습니까? 서경덕의 수제자가 누군가 하면 바로 허균의 아버지 허엽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 조선시대 때 여자분들은 이름을 갖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신사임당 같은 경우에도 사임당은 호지 않습니까? 이름이 없고 신씨였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 뭐라고 하는가 하면 사임당 이름이 인선이라고 하는데 인선이라고 하는 이름은 어질 인자에다가 착할 선자 한 40년 전에 어떤 아동 작가가 신사임당 정도 되면 상당히 어질고 착할 것이다. 그래서 인선이라고 했는데 요즘에 와서 조선시대 전공자도 인선이라고 하대요. 그 이름이 어디 나오는가 자료 좀 달라고 했는데 4년 전에 얘기했는데 아직까지 메일 안 왔습니다. 그런데 난설하는 이름이 있었지 않습니까? 초이라고 하는 이름이 있었죠. 그 다음에 경번이라 하는 자도 있지 않습니까? 그 왜 그런가? 허균 집안이 바로 서경덕의 그 영향을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유분방한 좀 그런 집안이죠. 그래서 여자도 이제 이름을 갖게 되고 그 다음에 호도 갖게 되고 자도 갖게 되지 않습니까? 신사임당 때는 그때는 이제 혼인 제도가 남귀 여강혼이었습니다. 우리가 오죽헌에서 율곡의 외할머니도 오죽헌에서 태어나고 율곡의 엄마도 오죽헌에서 태어나고 율곡도 거기서 태어나지 않습니까? 왜 그런가? 그때는 처가 사례가 일반적입니다. 남귀 여가혼은 남자가 여자 집에 가서 혼인 생활하는 게 일반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결혼한다라고 하면 장가 간다라고 했습니다. 장가 간다는 얘기가 장인집 장모집으로 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재산도 아들과 딸들이 똑같이 나눠받았습니다. 자녀균분 상속이죠. 자녀균분 상속이다 보니까 제사도 윤회공사 아들과 딸들이 돌아가면서 제사 지냈습니다.
그런데 난설은 그때가 될 것 같으면은 남자는 하늘, 여자는 땅이라고 해서 이제는 수치로 여기게 되죠. 처가살이를. 그때서부터 결혼한다라고 하면은 시집 간다는 얘기가 일반적으로 사용됐던 것이죠. 여자분들이 시급지 좋아하지 않는 건 그때서부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재산도 적장자 우대상속, 장자에게 나가게 되죠. 그리고 장자가 또 제사를 주관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흥부놀부 배웠지 않습니까? 그 놀부가 되게 나쁜 놈이라 했죠. 근데 놀부가 나쁜 게 아니에요. 그 당시엔 그게 정상이에요. 그래서 첫째 마지가 사는 동네에서 마지 곁을 떠나게 되면 살아가기가 힘듭니다. 그러자 둘째, 셋째도 뭔가 하면 형네 집 근방에서 살게 되죠. 바로 같은 성씨가 옹기종기 모여 살다 보니까 거기에 집성촌, 동족마을이 형성된 것이죠. 여기 세운리에 가면은 뭐 영일정씨 뭐 사시고 그다음에 어디 가면 어디 성씨 살지 않습니까? 그런 동족마을이 생기는 게 조선 후기 때 와서 그런 상속제도와 혼인제도 그런 게 바뀌면서 동족마을이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제가 강릉의 동족마을이라고 해서 한 650페이지 정도 썼는데 5년 동안 조사하러 다니고 한 2년 동안 썼습니다. 조사하러 다니는데 어르신들이 이 젊은 친구가 어째 남의 집에 대해서 이렇게 잘하는가 해서 35도 올라갈 때 소주 한 병에다가 볶음밥 시키고 소주 한 병에 소주 2병 시켜가지고 그거 단무지에서 여름에 그거 먹으니 죽겠대요. 보니까 어르신이 또 주시는데 또 안 받아 먹을 수도 없고 그걸 처음에는 이런 걸 왜 나한테 맡겨가지고 이런 죽을 고생을 시키는가 했는데 그걸 나중에 끝내고 났더니까 역사 보는 눈이 확 바뀌게 됐습니다. 하다 보니 그 자료집에 보면 자세하게 나옵니다. 댁에 가셔가지고 잠 안 오실 때 표 읽으면 정말 잠 잘 오고. 그 다음에 우리가 대성전 안에 모셔져 있는 분, 조선시대 때 이제 대성전 안에 모셔져 있는 분이 보면 여기에 이제 대성, 지성, 문선왕 공자지 않습니까? 공자를 정중앙에 모시고 그 다음에 정자, 안자, 그 다음에 맹자, 자사 요분들을 이제 오성이라고 하죠. 오성. 저분들을 이제 모시는 것을 대향이라 한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공문십철, 공자의 제자 10분이 있고 그 다음에 송나라 때 육현이 있죠. 육현이 있는데 이분들도 이제 성리학에 상당히 기여한 분들이죠. 요분들을 이제 모시는 것을 종향이라 한다고 했습니다. 조선시대 때 대성전에는 이분들을 모셨고 그 다음에 이제 모신 게 동무와 서무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이제 중국의 역대 94분을 모시고 우리나라 분 18분을 모셨던 것이죠. 여기 중국 분들 보면은 뭐 우리가 보도 듣도 못한 분들 많지 않습니까? 여기 주나라 때 공자의 제자라고 하는 분들이 여기 모셔졌고 그 다음에 한나라 때 유학자, 당나라 때 한유라고 하는 분이 한퇴지라고 하는 사람이잖아요. 한퇴지가 지은 이제 시 중에서 학해무애란 그 시 귀절이 나오죠. 학문의 바다는 끝이 없다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송나라 때 분들이 나오고 그 다음에 한나라, 진나라, 송나라, 원나라 때 허형이라고 하는 분, 원나라 때 저분이 이제 그 주자학을 상당히 이제 널리 그게 했던 분이죠. 자, 이런 분들이 모셔져 있는데 우리가 보도 듣도 못하던 분들. 그런데 이제 명나라에서는 이제 모신 분들을 보면은 우리나라에서는 주자학에 정통한 그런 사람들만 모셨던 것입니다. 근데 중국에서는 양명학자도 여기 모셨던 것이죠. 중국하고 우리하고 차이점이 뭔가 하면은 중국에서는 양명학자, 왕양명 이런 사람들도 모셨지만은 우리나라에서는 주자학자들만 여기 모셨다라는 것. 이게 중국과 우리나라의 차이점이라고 할 수가 있죠. 조선시대 때 향교에 모셔졌던 인물들을 보면은 대성전에 모셔졌던 분들 있죠. 아까 오성하고 그 다음에 공자의 제자 십철, 그 다음에 송조 육현 그분들은 대성전에 모셔졌던 분들이고 중국의 94연하고 우리나라 18분은 바로 동무와 서무에 모셔졌다고 했죠. 그런데 1949년에 오늘날 와서는 모셔지는 분들이 바로 전국 향교에 보면은 전부 이제 39분을 모시게 되죠. 1949년에 김창숙 선생이 여기 나오죠. 바로 이제 이것은
공자의 제자 72현과 한당 송원의 22현을 봉안하는 것은 4대 사상의 표현이라고 해서 이 사람들의 위패를 땅에다 묻습니다. 근데 안 묻은 데가 있어요. 유일하고 안 묻은 데가 어딘가 하면 강릉향교입니다. 강릉향교는 조선시대 때 모셨던 분들 133분, 거기다가 맹자 아버지, 한자 아버지 세 분을 또 모셨는데 그분들은 원래 계련 땅에다 모셔야 되는데 왜 이분들 모셨는가 물어봤더니 대답하는 분들이 없어요. 조선시대 때는 이제 전국 향교에서 모셔졌던 분이 133분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와서 1949년에 와서 우리나라에서 모시는 분들은 바로 요분들을 이제 모시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요분들은 뭔가 하면 대성전에 승향된 것이죠. 원래 동부와 서부에 모셔졌던 분들인데 여기 이제 모셔지게 된 것이죠. 또 여러분들이 향교에 가면은 향교라든가 서원에 가면은 은행나무가 다 있지 않습니까? 왜 은행나무가 있는가? 바로 이 공자가 자기 제자들에게 강의를 하는데 이게 은행나무지 않습니까? 행단이 뭔가 하면 바로 은행나무 행자에다가 이런 단을 말합니다. 공자가 제자들에게 강의를 하는데 행단에서 해서 바로 이 향교라든가 서원에 가면 은행나무 꼭 있습니다. 동해향교도 아마 은행나무 있을 겁니다. 향교에는 뭐 반드시 있거든요. 제가 예전에 한 3년 전인가 거기 동해 향교에 가서 강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밤에 가가지고 제대로 둘러보지 못했는데 낮에 갔었으면 제가 제대로 둘러볼 수가 있었는데 오늘은 이제 우리가 조선시대 때 바로 이제 향교에 모셔졌던 분들 엄격하게 말하자면 이제 대성전과 그 다음에 동부 서부에 모셔졌던 분들이죠. 오늘날에는 이제 대성전에 39분들 중국의 이제 오성가 중국의 오성가 그 다음에 공문십철 그 다음에 송조육현 우리나라 이제 한국 동방 18현을 이제 모시고 있는 게 오늘날 향교입니다. 이게 거의 전국적으로 거의 동일합니다.